턱수염이 텁수룩한 사람들 한 무리가 침침한 빛깔의 옷을 입고 끝이 뾰족한 회색빛 둥근 모자를 쓰고 건물 앞에 모여 있었다. 그 속에는 모자를 쓰기도 하고 혹은 안 쓰기도 한 갖가지 여자들이 섞여 있었다. 입구의 문짝은 튼튼한 참나무로 만들어져 새못이 가득히 박혀 있었다. 새 식민지의 창시자들이 인간의 도덕과 행복에 찬 어떤 낙원을 원래 계획했다고 하더라도 그 초기의 시대에까지도 처녀지의 일부를 묘지로 할당하고 다시 땅 일부를 감옥의 부지로 할당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이 법칙에 따라서 보스턴 주민의 조상들도 코오닐 근처 어딘가에 최초의 감옥을 세운 것을 추측하기는 어렵지 않다. 아마도 최초의 묘지를 아이작 존슨의 땅이 그의 묘지 주위로 정한 것과 거의 마찬가지 시기였으리라. 많은 무덤이 그 주위에 떼지어 들어서게 되자 존슨의 묘는 이제는 드디어 킹즈채플 옛 묘지의 중심이 되고 말았다. 이 거리가 생기고 나서 15년 또는 20년이 지났을 무렵에는 확실히 그 목조의 감옥도 이미 풍우의 자취와 기타 세월이 흘러간 흔적을 남기고 있어서 그 때문에 찌푸린 모습을 한 음침한 정면은 한층 더 어두운 모양을 띠고 있었다. 그 참나무 대문짝의 묵직한 쇠붙이의 녹이 슬어 이 신세계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고색이 창연해 보였다. 범죄에 관계 있는 것은 어느 것이나 다 그렇지만 이 감옥도 젊고 화려했던 시대라는 것은 결코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 이 을씨년스러운 건물 앞과 거리의 마찻길 사이에 풀밭이 있었다. 우엉이며 비름, 나팔꽃, 기타 그와 비슷한 화려하지 않은 풀들이 무성하게 우거져 있었다. 그것들은 분명히 일찍부터 문명사회에 감옥이라는 악의 꽃을 피운 이 땅과 어떤 상통하는 것을 발견했음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출입문 한쪽에는 거의 울타리 밑까지 뿌리를 뻗고 들장미가 덤불을 이루고 있었다. 때마침 6월이어서 구슬 같은 아름다운 꽃을 가득히 피우고 있었다. 죄수가 들어오거나 형을 선고받은 죄인이 집행을 받으러 나오거나 할 때 대자연의 깊은 마음은 그를 동정하고 그에게 친절하다는 증거로서 그 향기와 부드러운 아름다움을 그들에게 바치고 있는 듯하였다. 이 들장미 덤불은 이상한 인연으로 역사상에 살아남아 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원래 그 덤불 위에 무성했던 거대한 소나무와 참나무가 쓰러진 다음에도 옛날의 황량한 황야에 돋아나서 언제까지나 생명을 유지한 것에 불과한가? 아니면 여기에는 상당히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데 성녀가 된 앤 허친슨이 감옥문을 들어섰을 때 그 발로 밟은 땅에서 난 것인가? 어느 쪽이라고 결정하지 않기로 하자. 지금 이 불길한 문이 열리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려고 하는 이 이야기의 첫머리에 이 꽃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선 그 꽃 한 송이를 꺾어 독자에게 바치는 도리밖에 없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부드러운 꽃의 마음을 상징하고 또 인간이라는 것의 덧없음과 비애를 서술한 이 이야기에 어두운 결말을 부드럽게 하는 것으로서 사용되어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지금부터 200년 전쯤 되었을 어느 여름날 아침, 프리즐레인의 감옥 앞 잔디밭에는 보스턴 주민이 꽤 많이 모여 있었다. 모두 한눈도 팔지 않고 새못이 박혀있는 참나무 대문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어딘가 다른 지방 사람이든가 아니면 이 뉴 잉글랜드의 역사상으로도 좀 더 후세였더라면 이들 양민들의 수염투성이 얼굴을 돌처럼 굳어지게 한 엄청난 준엄함은 무언가 무시무시한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되어질 것이다. 그것은 누군가 유명한 죄인에 대하여 일찍이 예상했던 대로의 사형이 집행되는 것에 틀림이 없고 또 법정의 판결도 일반 대중의 감정의 판단을 반드시 확증했을 것이다. 그러나 초기의 청교도의 준엄한 성격을 생각해 본다면 그렇듯 뚜렷하게 이와 같은 추측을 내릴 수가 없었다. 그것은 나태한 노예라든가 아니면 양친이 관리에게 인도한 불효한 자식이 형장에서 매를 맞고 있는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또는 도덕률 폐기론자라든가 퀘이커 교도 또는 다른 이교도가 시외로 내쫓긴다든가 건방진 뜨내기 인디언이 백인의 위스키를 마시고 취해서 주정을 부리다가 매를 맞고 숲으로 쫓겨지는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또는 관리의 미망인으로서 성질이 사나운 히빈즈 여사와 같은 마녀가 교수대에서 죽임을 당하려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구경꾼들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어울리도록 한결같이 엄숙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는 종교와 법률은 거의 일체이며 그 성격에는 양자가 적절히 뒤섞여서 대중의 규율을 다스리는 것이라면 가벼운 것이건 막중한 것이건 다같이 존중되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죄인이 처형대에 서서 이러한 방관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동정은 실로 보잘것없고 쌀쌀한 것이었다. 또 한편에 있어서는 오늘날을 표준으로 생각해보면 매우 시시한 수치나 웃음거리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형벌도 당시에 있어서는 사형에 못지않을 정도의 준열한 위험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른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여름날 아침, 그들 군중에 섞여 있던 몇 사람의 부인이 지금부터 벌어지려고 하는 형벌이 어떠한 것이건 간에 그것에 비상한 흥미를 가지고 있는 듯이 보인 사실에 주의해야겠다. 그 무렵은 충분한 격식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패티코트나 파하딩게이를 입은 여자들이 대중 앞에 나서거나 때로는 사형이 집행되는 처형대 가까이에 몰려있는 사람들 속으로 작지 않은 몸집을 비집고 들어가는 것을 꺼리지는 않았다. 영국에서 태어나 자란 이들 아낙네와 아가씨들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그녀들보다 6, 7대 후의 훌륭한 자손에다 비한다면 훨씬 거친 성질을 지니고 있었다. 혈통이 이어져 내려오는 동안 대대의 어머니들은 누구나가 다 아이들에게 자기들보다 힘없는 마음가짐과 섬세하고 덧없는 아름다움이며 날씬한 몸매를 물려주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어머니보다 성격이 무기력하고 약하다는 것은 아니다. 당시 감옥의 대문 옆에 서 있던 여자들은 저 사내와 같은 엘리자베드 여왕이 당시의 여성 대표자로서 무난했던 시대로부터 반세기도 지나지 않았을 무렵의 여자들이었다. 이 여자들은 엘리자베드 여왕과 같은 나라 사람으로서 그들의 고국인 영국의 쇠고기와 술이 그다지 세련되어 있지 않은 정신적인 양식과 함께 심신의 조직 속에 스며들어 있었던 것이다. 그날 아침 빛나는 태양은 떡 벌어진 어깨와 잘 발달된 젖가슴에 비치고 불그레한 둥근 두볼 위에서 빛나고 있었다. 게다가 그 여자들의 대부분의 아낙네들의 말씨를 들어보면 대담하고 명랑하여 그 말의 뜻으로 보나 음향으로 보나 오늘날의 우리들이라면 크게 놀랐을 것이 틀림없다. 이봐요, 애기 엄마들! 험상궂은 얼굴을 한신 살쯤 돼 보이는 여자가 큰 소리로 말했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해요. 우리 여자들도 이제 나이 지긋하고 교회 신자로서도 거리낄 데가 없으므로 이 헤스터 프린과 같은 죄인은 우리가 취급하는 것이 훨씬 공중을 위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만일 저 여자가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 5사람 앞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하면 저 훌륭하신 판사 나으리가 한지 같은 판결로야 어림도 없지. 어림도 없고 말고 그렇게 될 수는 없지요. 소문을 들으면 저 여자의 목사인 제임스 테일님은 자기 교회 신자 중에서 저런 치사스런 년이 나왔다고 하여 굉장히 마음을 상하고 있대요. 하고 이번에는 다른 여자가 말하였다. 판사님들은 신앙심이 두터운 분들이지만 너무 인자하셔. 정말이야. 아무리 가볍다고 해도 헤스터 프린의 이마에 낙인쯤은 찍어야 했어. 그 잘난 헤스터도 그렇게만 했더라면 틀림없이 뜨끔했을 거야. 그러나 전현이 우조 앞가슴에 무엇을 붙여준다고 해서 눈도 깜짝 안 할는지도 모르지 않아. 두고 보라지. 브로치나 무슨 장식을 달아서 감춰버리지 않는가. 그러고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거리를 쏘다니겠지. 하고 또 다른 여자가 나서서 말했다. 표적이야 어떻게 가릴 수도 있겠지만
쓰라린 생각만은 언제까지나 가슴에 남을 테니까 말해요. 이번에는 어린애의 손목을 잡고 있던 젊은 아낙네가 훨씬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옷에다 표적을 달거나 이마에 낙인을 찍는 따위가 뭐 대단하죠. 이 여자는 우리들 여자 전체에게 치욕을 안겨주었으므로 죽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 년에게 적용시킬 법률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믿고 말고요. 성서에도 법률 체계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법률을 적용 안 시킨 판사들은 그들의 아내나 딸이 아무리 타락하더라도 할 말이 없을 거야. 이 자칭 재판관들 중에서도 가장 냉혹할 뿐 아니라 제일 못생긴 여자였다. 이봐요 부인네들. 하고 군중 속에서 한 사나이가 외쳤다. 부인의 덕이라는 것은 교수대가 두렵지 않으면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까? 너무 심한 말들을 합니다요. 이봐요 여러분. 문의 열쇠가 돌아가고 있어. 풀인 부인이 곧 나오게 될 거요. 감옥문이 안에서 활짝 열리자 맨 먼저 태양이 빗속으로 잘못 들어온 검은 그림자처럼 무섭고 험상궂은 얼굴의 간수가 허리에 칼을 차고 손에는 몽둥이를 든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 사나이의 형상은 청교도의 법전이 가지고 있는 끔찍하고 음울한 준엄성을 생각하게 하였다. 그리고 죄인을 향하여 이 법전이 가한 벌을 철저하게 집행하는 것에 그의 직책이었다. 그는 왼손으로 몽둥이를 내밀고 오른손은 젊은 여자의 어깨에 얹어 그녀를 데리고 나왔는데 문간까지 나오자 여자는 타고난 위엄과 성격의 힘을 나타내어서 사나이를 떠다밀고 마치 자기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처럼 맑은 하늘 밑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팔에 생후 3달쯤 된 아이를 안고 있었다. 갓난애는 햇빛이 너무 강하여 눈을 깜박이면서 얼굴을 돌리고 있었다. 왜냐하면 갓난애는 지금까지 지하 감방의 회색의 어둠과 다른 감방의 어둠 속에서만 양육되어 그것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젊은 여자 즉 이 어린애의 어머니가 군중 앞에 완전히 모습을 나타내었을 때 그녀의 최초의 충동은 아기를 단단히 자기 가슴에 끌어안는 것이었던 것 같다. 그것도 어머니로서의 애정의 충동이 아니고 자기 옷에 꿰매 놓았든가 아니면 매달아 놓은 어떤 표지를 감추기 위한 것인 듯했다. 그러나 곧 그녀는 이미 하나의 수치의 증거를 안고 있는 이상 그것으로 또 하나의 증거를 감춘다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아기를 한 팔로 안고 얼굴을 새빨갛게 붉히면서도 입가에 오만한 미소를 띠고 끄덕도 안 한다는 눈길로 거리의 이웃 사람들을 훑어보았다. 그녀의 웃돌이 가슴에는 주위를 금실로 꼼꼼하게 수놓은 야릇한 장식을 단 주홍빛 천에 A라는 글자가 나타나 있었다. 그것은 매우 미술적이며 풍부하고 호사스러운 상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그것은 그녀의 의복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으로 이 식민지의 절약령에 의하여 허용된 한도를 훨씬 넘어서는 호화로운 것이었다. 그 젊은 여자는 키가 크고 큼직한 몸집에 잘 어울리는 우아한 용모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치렁치렁한 검은 머리카락은 윤이 자르르한 머릿결이어서 햇빛을 반사하여 빛나고 있었다. 얼굴 모습은 단정하고 화사한 데다가 훤한 이마와 깊고 검은 눈매 때문에 매우 인상적이었다. 또 그녀의 몸매는 당시의 숙녀들 격식에 따르면 귀부인이라는 느낌이었다. 단정하고 위엄이 있어서 요즘 귀부인들이 신주처럼 모시는 섬세하고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형언할 수 없는 우아함과는 달랐다. 더욱이 고전적인 측면에서 보면 헤스터 프린이 이 감옥에서 나왔을 때보다 더 귀부인처럼 보인 적은 없었다. 그전부터 그녀를 알고 있으며 오늘도 불행의 구름에 휩싸여 어두워진 그녀의 모습을 볼 각오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녀가 아름다움으로 빛나고 그녀를 휩싸고 있던 불행이며 치욕까지도 후광이 되어 있는 모양을 보고 깜짝 놀라 가슴이 섬찟해지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런 헤스터의 모습 안에 어떤 고통스러움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민감한 관찰자라면 눈치챌 수 있었으리라. 그녀의 옷은 실로 그녀가 감옥 안에서 이때 입으려고 거의 그녀 자신의 공상으로 본을 떠서 바느질한 것으로서 그녀의 마음가짐,
절망적인 무모한 기분을 분방하고 다채로운 특징에 의하여 나타내고 있는 듯이 생각되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모든 사람의 눈길을 끌고 말하자면 그녀의 모습을 완전히 변모시킨 것은 그 때문에 전에 헤스터프린을 잘 알고 있던 남자도 여자도 생전 처음 그녀를 보는 듯한 인상을 받은 것은 이색적인 자수를 하여 가슴께에 장식한 주홍 글씨였다. 그것은 일종의 마력을 가지고 그녀를 인간과의 예사로운 관계에서 분리시켜 그녀 자신만의 세계에 혼자 살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저 여자는 틀림없이 바느질 솜씨가 좋을 거야. 그렇지만 이 뻔뻔스런 년 말고 저런 식으로 제 솜씨를 자랑하려고 생각한 여자가 어디에 있을까? 이봐요, 여러분. 저 하느님 같은 판사님들을 면전에서 비웃기도 하고 저 훌륭한 분들이 형벌이라고 내리신 일을 무려 자랑으로 삼고 있어요. 참 기가 막혀서. 하고 여자 구경꾼 중 한 여자가 말했다. 그러자 나이 먹은 아낙네 중 가장 무서운 얼굴을 한 사람이 말했다. 헤스터의 저 훌륭한 웃도리를 저 미끈한 어깨에서 벗겨버리는 게 좋겠어. 그리고 저렇게 공들여 수놓은 주홍 글씨는 내 류머티즘에 쓰는 프란넬 넝마 조각을 주어서 바꾸는 것이 더 어울릴 거야. 그러자 또 다른 한 여자가 말했다. 좀 조용히 해요. 여러분, 저 여자가 듣지 않도록 해요. 저 글씨를 수놓은 바늘바늘마다 저 사람의 가슴을 찌르지 않았던 게 없었을 거니까요. 그 말이 끝나자 무섭게 생긴 간수가 막대기를 휘두르며 말했다. 비켜요, 비켜. 모두 비켜요. 그리고 조용히 해요. 에스터프리는 지금부터 오후 1시까지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이 건방진 옷이 보이는 곳에 세워둘 것이요. 공명정대한 매사추세츠주의 신의 은총이 있기를. 죄를 지은 자는 햇님의 광명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야. 자, 갑시다. 에스터 부인. 시장에서 그 주홍글씨를 모두에게 구경시키는 거야. 곧 구경꾼 속으로 길이 하나 열렸다. 간수가 앞장을 서고 험상궂은 얼굴의 사내들과 매정한 얼굴빛의 여자들이 불규칙적인 행렬을 짓고 따르는 가운데 헤스터프리는 그 벌로 정해진 장소를 향해 나아갔다. 한 무리의 학생들은 목전의 사건이 어떤 일인지 전혀 모르고 단지 그 때문에 학교가 반나절 쉬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인데도 신기한 듯이 신이 나서 그녀가 나아가는 앞을 달려가면서 시종 뒤돌아보고 그녀의 얼굴과 안겨서 눈을 깜박이고 있는 어린애며 그녀의 가슴에 있는 명예롭지 못한 글자를 바라보곤 하였다. 당시에는 감옥 입구에서 시장까지는 별로 먼 거리는 아니었다. 그러나 재수가 경험하는 기분에서 말하자면 그것은 꽤 먼 거리였을 것이다. 그녀의 태도는 의연한 것이었지만 그녀를 구경하려고 몰려드는 사람들의 발소리를 듣는다면 그녀는 마치 심장을 그들 군중에게 채이고 짓밟히기 위하여 거리 한복판에 내던져지는 것 같은 격심한 고민을 틀림없이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천성 속에는 놀랄 만큼 자비로운 신의 뜻이 있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라도 그 현재의 고통에 의하여 그가 지금 어느 정도의 고통을 참고 있는가 하는 것은 알 수가 없다. 주로 그 다음에 느끼는 고민에 의하여 이것을 알게 되는 법이다. 그러므로 헤스터프린도 거의 예사로운 태도로 이 괴로운 가책의 장소를 지나서 시장의 서쪽 끝에 있는 일종의 처형대까지 왔다. 그것은 보스턴에서 제일 먼저 생긴 교회의 처마 가까이에 세워져 있어서 그것에 부속되어 있는 건물처럼 보였다. 사실 이 형태는 두서너 세대가 지나는 동안 단순히 역사적이고 전설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형틀의 일부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마치 프랑스 혁명당원 사이에 있어서 길로틴이 끼쳤던 것과 같은 유력하고 효험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었다. 요컨대 그것은 형을 받는 단과 같은 것으로서 그 위쪽에 징계도구인 형틀이 마련되어 있다. 그 형틀이란 인간의 머리를 단단히 떠받치어 일반 대중이 구경할 수 있도록 고개를 숙이지 못하게 연구된 것이다.
나무와 쇠로 만들어진 이 기구야말로 인간의 수치심, 바로 그것을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하게 구현하고 폭로하였다. 생각해보면 죄인으로 하여금 수치에 휩싸인 그의 얼굴을 가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보다 더 잔인 무도한 것은 없으리라. 또한 그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질에 거역하는 가장 잔혹한 짓이기도 했다. 더욱이 그것이 이 형벌의 주된 취지였다. 그러나 헤스터프린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예는 드문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가 받은 판결에 의하면 그녀는 일정한 시간 그단 위에 서야 한다는 것이었지. 목을 비틀리거나 머리를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니었다. 목과 머리를 꼼짝 못하게 재는 것은 이 꼴사나운 기계의 가장 심한 특징이었다.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을 알고 있으므로 그녀는 나무 계단을 올라가서 거리로부터 대충 사람의 어깨 높이쯤 되어 있는 단상에서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군중 앞에 그 모습을 전시했다. 이 청교도들 무리 속에 카톨릭 교도가 있었다면 그 사람은 그림처럼 우아한 복장과 풍모를 한 이 아름다운 부인이 가슴에 어린애를 안고 있는 모습에서 옛날부터 숱한 저명한 화가들이 다루어 그 모습을 단지 대조적으로 상기시키는 것을 발견했을 것이다. 더욱이 이 경우에는 인간 생활의 가장 신성해야 할 특질 속에 가장 깊은 죄의 오점이 있어서 이 부인이 아름답기 때문에 이 세상이 한층 더 어두워지고 그녀가 낳은 어린애 때문에 한층 더 타락하였다는 것이다. 이 전경은 엄숙한 느낌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한 느낌은 사회가 이를 보고 전율하지 않고 미소하여 넘길 정도로 타락하지 않는 한은 언제나 결의의 마음의 죄와 수치심을 불러일으킨다. 헤스터프린의 이 치욕을 목격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그 소박한 성품을 잃지 않고 있었다. 그 여인에게 내려진 판결이 사형이었다고 해도 그들은 그 가혹함에 대해 불평도 없이 그 사형을 바라보고 있을 만큼 준엄했으며 다른 사회에서는 이런 박정한 행위, 곧 이런 경우에 구경거리는 한갓 웃음거리로밖에는 취급되지 않았겠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점은 전혀 없었다. 또한 그러한 사건은 설사 웃음거리로 취급해버리려는 경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사와 동등한 위엄이 있는 참사관, 재판관, 사령관, 목사들이 엄숙한 얼굴로 집회소의 발코니에 모여 단상을 내려다보고 있는 앞에서는 그런 기분은 싹 가시고 압도되어 버릴 것임에 틀림없다. 이들 인사들이 그 신분과 관직의 위엄 또는 존엄성을 그대로 지닌 채 이런 광경의 일부를 형성할 때에는 법에 의하여 언도된 형벌은 진지하고도 효과적인 의미가 있다고 추측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군중들은 들뜬 데가 없고 진지했다. 불행한 죄인은 수많은 가차없는 눈이 그녀를 응시하고 또한 그 가슴에 눈길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서 여인으로서는 최대한으로 처신했다. 끌려가는 것만으로도 이미 견딜 수 없는 일이었다. 충동적이고 열정적인 성질이면서도 그녀는 마음을 바위덩이처럼 굳혀 모든 모욕이 되어 나타날 대중의 무례한 바늘이며 독이 있는 칼날을 한 몸에 받아들일 각오를 했었다. 그런데 막상 대중이 빚어내는 엄숙한 분위기는 한층 더 참기 어려운 것이어서 차라리 그녀는 모든 사람이 준엄한 표정을 지어 자기를 보고 조롱에 찬 기쁨으로써 조소해 주기를 바랐다. 만일 그 군중이 큰 소리로 비웃어 주었다면 어느 남자도 어느 여자도 작고 날카로운 목소리를 한 어느 아이들도 다투어 비웃어 주었다면 헤스터프린은 틀림없이 그들에게 거만하고 쓰디쓴 미소로 대답해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받지 않으면 안 되었던 납처럼 무거운 고통 밑에서는 아무래도 가슴 가득 있는 힘을 다하여 소리치면서 처형대 위에서 땅바닥으로 몸을 던지든가 아니면 당장 미쳐나가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것 같이 느껴졌다. 그러나 그녀가 가장 눈길을 끄는 중심이 되어 있는 이 장면 전체가 그녀의 눈에서 사라져버리거나 아니면 적어도 한 덩어리의 불완전한 모양을 한 유령 같은 형상이 되어 눈앞에서 희미하게 보인다고 생각될 때도 있었다. 그녀의 마음, 특히 그녀의 기억은 이상하게 활발하여 서부의 황야 끝에 아무렇게나 개척한 이 작은 거리와는 다른 경치를
또는 끝이 뾰족한 수많은 모자책 밑에서 일그러진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것과는 다른 얼굴을 끊임없이 머리에 떠올리고 있었다. 극히 사소한 하찮은 추억, 곧 소녀시대와 학생시대의 일, 운동경기, 아이들다운 싸움, 처녀 시절의 가정에서 익힌 작은 습관 따위가 그 후의 생활에서 일어난 매우 중요한 모든 일들과 뒤섞여서 몰려들었다. 그것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선명하여 마치 모두가 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놀이처럼도 생각되었다. 아마 그것은 그녀의 정신이 이런 과거의 환상들을 눈앞에 그려보게 함으로써 그녀 자신을 잔인한 현실의 중압감과 고통으로부터 노연하게 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것은 어쨌든 간에 이 형벌의 단상은 그녀가 그 행복했던 유년시대 이래로 걸어온 모든 과정을 헤스터 프린을 위하여 전개시켜 보여준 하나의 전망대였다. 이 비참한 단 위에 서서 그녀는 다시 옛 잉글랜드에 태어난 마을을 보았다. 선조의 집을 보았다. 그것은 회색에 허물어져 가는 석조집으로서 가난에 찌들린 모습은 하고 있었으나 현관 위에는 반쯤 지워진 문장이 붙어 있어서 유서 깊은 문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또 아버지의 얼굴도 보았다. 대담한 기상을 나타내는 이마를 하고 고상한 흰 수염은 고풍의 엘리자베드 왕조식 주름깃 위에 드리워져 있었다. 어머니의 얼굴도 보았다. 언제나 얼굴에 떠올라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 조심성 있고 근심에 찬 사랑의 모습, 그리고 그것은 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도 이따금 그녀의 인생 행로의 자애로운 꾸지람이 되어 발길을 멈추게 했었다. 그녀 자신의 얼굴도 보았다. 소녀의 아름다움에 타는 듯하여 언제나 바라보는 거울의 침침한 속에서조차 환히 빛나는 것 같았다. 거기에 그녀는 또 다른 얼굴을 보였다. 꽤 나이가 들어 창백하고 여인 학자 같은 얼굴. 그 눈은 딱딱한 책을 많이 읽기 위하여 불을 켠 램프빛으로 하여 침침하게 흐려 있었다. 더욱이 그 침침한 눈은 일단 인간 영혼을 읽으려고 하는 목적을 세우면 불가사의한 투시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 서재에 틀어박혀 은둔하는 사람의 모습은 헤스터 프린의 여자 특유의 상상력으로 어김없이 기억해낼 수 있을 만큼 기형적이어서 왼쪽 어깨가 오른쪽 어깨보다도 약간 높았다. 다음에 기억의 회랑 속으로 그녀 앞에 나타난 것은 숱한 복잡한 골목과 지붕이 높다란 회색의 집과 거창한 성당, 그리고 낡고 색다른 건축 양식의 공공건축물로서 그것은 대륙의 어떤 거리의 광경이었다. 거기에서는 새로운 생활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게다가 거기에도 역시 기형적인 학자와 관계가 있었다. 새로운 생활이라고 해도 그것은 무너져가는 토담 위의 푸른 이끼처럼 시간이 흐르는 대로 캐캐 묵은 것을 먹고 목숨을 이어나가는 그런 생활이었다. 마지막에 이들 변화무쌍한 광경을 대신하여 청교도 식민지의 이 보잘것없는 시장이 되살아나왔다. 거리의 사람은 모두 여기에 모여 있다. 모두 헤스터 프린에게 준엄한 눈길을 보내고 있었다. 그렇다 그녀를 보고 있었다. 서영대 단상에 서서 어린애를 안고 그 가슴에는 주홍빛 수실로 애라고 화려하게 수놓은 것을 달고 있는 그녀를. 이런 일이 현실에 이를 수 있을까? 그녀가 너무나 세게 껴안았기 때문에 어린애는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눈을 내리깔아 주홍 글씨를 보았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그것을 만져보기까지 했다. 그 아이와 이 치욕이 현실의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싶었다. 그렇다, 이 두 가지야말로 그녀가 지금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그 밖의 것은 모두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그 주홍 글씨를 단 여인에게 모든 사람들의 준엄한 눈초리의 표적이 되어 있다는 이 강박관념에서 가까스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다. 그것은 군중의 바깥쪽의 한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고 어쩔 수 없이 마음을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아메리칸 인디언이 인디언의 옷차림으로 가기에 서 있었다. 그러나 인디언들은 이 영국 식민지에 자주 찾아왔으므로 신기할 것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인디언 한 사람이 있다고 하여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헤스터 프린의 관심을 끌 수는 없었으리라. 더구나 이 인디언이 그녀의 마음에서 다른 사물이며 관념을 완전히 제거해 버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이 인디언 옆에 분명히 그 일행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백인이 한 사람 문명인과 야만인 복장을 기묘하게 뒤섞어 입고 서 있었다. 그는 키가 작고 주름진 얼굴을 하고 있으나 아직 나이 들었다고는 할 수 없었다. 그 얼굴에는 높은 예지의 빛이 보이고 그리고 자신의 정신을 힘들여 단련했기 때문에 마침내 육체도 그 영향을 받아 그렇게 형성된 것 같이 보였다. 언뜻 보기에는 갖가지 옷을 아무렇게나 걸침으로써 자기의 특징을 감추거나 두드러지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헤스터 프린에게는 이 사람의 한쪽 어깨가 다른 쪽보다 높다는 것이 똑똑히 인지되었다. 그 사나이의 여윈 얼굴과 조금 기형적인 모습을 처음으로 보는 순간 그녀는 어린애를 자기 가슴에 너무 세게 껴안았으므로 어린애는 다시 가엾게도 괴로운 울음소리를 터뜨렸다. 그러나 그것마저 이 모친의 귀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았다. 시장에 도착하고 나서 바로 아직 그녀의 눈에 띄기 전부터 이 낯선 사나이는 헤스터 프린에게 눈길을 쏟고 있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보고 있었다. 언제나 주로 마음속만을 바라보고 있는 탓으로 하여 외계의 일 따위는 마음속에 어떤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면 손톱만한 가치도 중요성도 없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그의 눈빛은 무엇을 꿰뚫어보는 것처럼 날카로워졌다. 형언할 수 없는 공포가 그의 얼굴 위에 나타났다. 마치 그의 얼굴 위를 재빨리 스쳐가는 뱀 한 마리가 잠깐 멈춰서 몸을 비비꼬면서 괴로워하는 모양을 또렷하게 보여주는 것 같았다. 그의 얼굴은 무언가 매우 강한 감정으로 어두워졌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보는 동안에 자기의 의지력으로 억제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한참 후에는 범민은 거의 흔적도 없어지고 이윽고는 완전히 그의 본성 깊숙이 숨어버렸다. 더욱이 헤스터 프린의 눈이 그의 눈에 못 박혀 있는 것을 보고 그가 누구인가를 그녀가 인지한 것을 알자 그는 천천히 손가락을 들어 허공에 무엇인가 신호를 보낸 다음 이윽고 입술에 대어 보였다. 그러고는 가까이에 서 있는 마을 사람의 어깨를 두드리며 예의 바른 정중한 태도로 그는 말을 건넸다. 잠깐 여쭙겠습니다만 저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그리고 왜 이런 곳에 끌려 나와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은 이 고장이 처음인가 보군요. 하고 마을 사람은 물어보는 사람과 그 일행인 야만인들을 신기하다는 듯이 바라보면서 대답했다. 그렇지 않으면 헤스터 프린의 일이며 저 사람이 저지른 부정한 행실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었을 터인데요. 저 여인은 딤즈 테일 목사의 교회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질렀죠. 보시다시피 나는 이 지방을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본의 아니게 여기저기 방랑만 해왔습니다. 바다에서도 육지에서도 재앙을 만나 오랫동안 남쪽의 인디언들에게 잡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몸값을 치르고 해방이 되어 지금 이 인디언에 끌려서 여기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 헤스터 프린 그런 이름이었던가요? 이 여자가 어떻게 하여 죄를 지었는가? 왜 저 처형대 위에 올라가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지요. 그토록 오랫동안 황무지속을 돌아다니며 사시던 끝에 이곳과 같이 죄 지은 사람을 찾아내어 통치자와 사람들 앞에서 심판하는 이런 땅에 오시게 되어 기쁘시겠습니다. 이 뉴잉글랜드는 좋은 곳이지요. 저 여자는 어느 학자의 아내로서 영국 태생으로 훨씬 이전에는 암스테르담에 살고 있었는데 꽤 오래전에 남편은 우리들 매사추세츠 사람들과 함께 운명을 시험하기 위하여 바다를 건너 이 땅에 오기로 작정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남편은 아내를 먼저 건너 보내놓고 자기는 뒤에 남아서 무언가 필요한 일을 정리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보시오. 저 여자가 이 보스턴 시민이 되고 나서 한 2년쯤이 되었는데도 그 학자인 프린 씨로부터는 아무런 소식도 없었던 거죠.
그러자 젊은 여자는 말이죠. 드디어 행실이 나빠지기 시작해서 아, 알았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은 학자라면 이런 일도 틀림없이 책에서 읽고 알고 있었을 터인데요. 그리고 귀찮으시겠지만 프린 부인이 안고 있는 아기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난지 서너더 달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낯선 사나이는 스디슨 웃음을 띠면서 다시 물었다. 실은 말이요. 그것이 수수께끼란 말이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명제판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헤스터는 절대로 입을 열지 않기 때문에 판사들이 구수회의를 열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죠. 아마 짐작이 가는 녀석이 가엾은 광경을 바라보고 서 있겠지요. 사람에게는 알려지지 않겠지만 하느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말이요. 그 학자라는 자가 그 자신이 와서 수수께끼를 풀어야겠군요. 그가 살아있다면 마땅히 그래야 되겠지요. 그런데 말이요. 우리 매사추세츠의 판사들은 이 여자가 젊고 아름답기 때문에 틀림없이 누군가에게 강하게 매혹되어 타락했을 것이고 또한 이 여자의 남편은 확실히 바다에 빠져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일정한 법률에 의한 극형을 이 여자에게 내리는 것만은 그만둔 거겠지요. 원래 그 벌은 사형인데 말이요. 판사들의 대단한 자비심과 동정심으로 프린 부인은 단 3시간만 처형돼 단상 위에 서 있으면 되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가슴에 지옥의 표지를 달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지요. 그러자 낯선 사나이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현명한 판결이요. 그렇게 하면 저 여자의 묘비 위에 그 지옥적인 글씨가 새겨지기까지는 죄를 범하는 일에 대하여 산교훈이 될 터이니까요. 그러나 여자와 함께 이런 불의를 저지른 상대방 남자가 적어도 저 여자와 나란히 교수대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딱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알려지겠지요. 반드시 알려지게 되겠지요. 그는 정중하게 그 이야기를 해준 마을 사람에게 절을 하고서 옆에 있는 인디언에게 한두 마디 속삭이고 나서 둘 다 군중 속을 빠져나갔다. 이 동안에도 헤스터프리는 여전히 낯선 사나이 쪽을 가만히 바라본 채 처형대 위에 서 있었다. 너무 열심히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뚫어지게 바라보는 순간에는 그와 그녀 이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만일 그와 같이 하여 단둘이서 만난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타는 듯한 한낮의 태양을 얼굴에 받고 그 얼굴에 떠오른 치욕을 드러내며 가슴에는 치욕적인 주홍 글씨의 표지가 찍히고 제값으로 태어난 어린애를 안고 마치 축제에라도 모여들듯 찾아와서 구멍이 뚫어지도록 바라보고 있는 거리 사람들 앞에 난로가의 조용한 빛에 감싸인 행복한 가정에서나 아니면 교회에 갈 때 쓰는 베일 밑에서밖에 볼 수 없을 이 얼굴을 드러내놓고 있는 지금의 경우보다도 틀림없이 더 무서운 것이었으리라. 그것이 아무리 무서웠다고 하더라도 그녀는 이들 수많은 구경꾼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피난처를 발견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그와 그녀와의 사이에 많은 사람을 두고 서 있는 편이 마주보고 저 사람과 단둘이 만나는 것보다는 더 나았다. 이런 일들을 차례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자기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그 목소리는 2번, 3번 군중에게 다 들리도록 크고 엄숙하게 그녀의 이름을 계속 불렀다. 헤스터프린, 내 말을 들으시오. 하고 그 목소리는 말했다. 헤스터프린이 서 있던 계단 바로 위에는 일종의 발코니가 있어 말하자면 천장이 없는 회랑 같은 것으로서 그것이 집회소와 붙어 있다는 것은 이미 말했다. 여기에 모여있는 많은 판사들 중에서 당시 그러한 공중을 상대로 하는 행사에는 반드시 있게 마련인 의례에 의하여 그 장소에서 선언이 발표되었다. 이 장소에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광경을 보려고 지사 벨링햄 씨 자신이 앉아 있었다. 4사람의 경사가 의장병처럼 그 의자 주변에 창을 들고 서 있었다. 그는 모자에 검은 깃털을 달고 외투 가장자리에는 자수를 했으며 그 밑에는 검은 빌로우도의 튜닉을 입고 있었다. 상당히 나이가 든 신사로서 고생한 경험이 얼굴에 잡힌 주름살에 적혀 있었다.
이세 사회의 우두머리로서 또한 대표자로서 그는 부적합하지는 않았다. 그 개척과 진보 및 현재의 발전 상태가 청년의 혈기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작년의 엄격한 정력과 노년의 지혜로 이룩되었기 때문이다. 곧 쓸데없이 공상을 하거나 희망을 갖는 일이 적었던 만큼 실제로 이룩한 사업은 많았다. 이 최고 통치자 주위에 앉아있는 명사들은 보통 사람과 현저하게 달라서 위험 있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권력의 형식이 하느님이 베푼 신성한 제도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던 시대에 흔히 있는 얼굴이었다. 그들은 의심할 것 없이 선량하고 공정하고 현명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온 인류의 마음을 심판하고 그 선악이 뒤얽힌 매듭을 푸는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는 지금 헤스터 프린이 바라본 방향에 굳은 표정을 하고 있는 현인들 이상으로 부적당한 사람들을 같은 수만큼 발견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그녀는 군중들의 보다 크고 보다 너그러운 마음 속에서 오히려 동정을 기대할 수 있음을 의식하고 있는 듯했다. 왜냐하면 발코니 쪽으로 눈을 돌렸을 때 불행한 이 여인은 창백해지고 덜덜 떨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주의를 환기시킨 것은 유명한 목사 존 윌슨의 목소리였다. 보스턴에서 가장 나이 많은 목사로서 당시 이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거의가 다 그랬던 것처럼 그도 대학자이며 게다가 친절하고 온정에 넘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 후자의 성질은 그의 지적인 천성보다도 덜 발달된 것으로서 실은 그에게 있어서 이것은 스스로 기뻐해야 할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수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한 그가 희끗희끗한 머리를 두 건 밑으로 내보이면서 서재에 갓을 씌운 램프 불빛에 익숙해 있었던 그 회색의 눈을 헤스터 프린의 어린아이 눈처럼 이 맑은 햇빛 속에서 껌벅거리고 서 있었다. 그는 우리가 흔히 오랜 설교책의 그림에서 보는 판화의 거무튀튀한 초상과 같았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가 그러한 초상화 중에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기 이 문제에 나설 권한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는 인간의 죄와 정열 그리고 공포라는 문제에 쓸데없이 간섭하고 나선 것이다. 헤스터 프린, 목사는 말했다. 여기에 있는 나의 젊은 형제, 그대에게 교리의 가르침을 들려주었던 이 사람과 나는 의견을 나누었소. 여기서 윌슨 씨는 옆에 있던 창백한 얼굴의 젊은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나는 이 훌륭한 청년을 설득하여 그대를 규탄하도록 여기 하느님이 바라보시는 앞에서 이들 사려 깊은 올바른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이 듣고 있는 앞에서 그대의 비열하고 무도한 죄를 규탄하도록 권했소. 나보다도 더 그대의 성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심판하면 그대의 고집을 꺾고 드디어는 그대를 이 슬픈 타락으로 유인한 사나이의 이름을 밝히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논의를 진행시키면 될까? 그대에게 친절히 대해 주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무섭게 구는 것이 좋을까? 이 사람은 잘 알고 있을 테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나에게 반대를 하고 있어. 이 사람은 나이치고는 생각이 깊지만 역시 젊은이에게 있기 쉬운 과도한 친절이라는 결점 때문이지. 이렇게 밝은 날에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부인에게 그 비밀을 무리하게 밝히도록 하는 것은 부인의 본성을 부당하게 취급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실은 나도 이 사람에게 누누이 말했지만 인간이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할 일은 죄를 범하는 일이지 그것을 참여하는 일이 아니요. 딤즈테일 군, 한 번 더 의견을 듣고 싶소. 이 가엾은 죄인의 영혼을 규탄해야 하는 것은 자네인가 나인가? 발코니에 자리 잡고 있던 위험 있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 속삭임으로 술렁거렸다. 그러자 지사 벨링햄 씨는 그 속삭임을 말로 나타내어 주의를 압도하는 목소리로 그러나 옆에 젊은 목사에 대한 예의를 충분히 갖추면서 그 사람을 보고 입을 열었다. 딤즈테일 씨, 이 부인의 영혼에 대한 책임은 모두 당신한테 달려 있습니다. 이 부인에게 권고하여 회개하도록 하고 그 회개의 증거로서 고백을 시키는 것은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직접적인 호소로 인하여 군중 전체의 눈은 목사 딤즈데일 쪽으로 쏠렸다.
그는 젊은 목사로서 영국의 어느 훌륭한 대학을 졸업하고 당시의 모든 학문을 이 우리들의 황무지 속으로 들여왔었다. 이미 그의 웅변과 종교적 열정은 그의 직업에 있어서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을 것을 예상시키고 있었다. 그는 뛰어나게 훌륭한 용모를 하고 희고 매끈한 높은 이마를 가졌으며 큰 갈색의 눈은 우수의 빛을 띠고 입은 굳게 다물고 있을 때 이외에는 시종 떨리고 있어 신경질이 많다는 것과 자기 억제력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다. 타고난 우수한 재능과 학자다운 교양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교도자는 근심과 놀람, 거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스스로 길을 잃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인간 생활의 노정에서 헤매며 어딘가에 자신을 감출 수 있는 데라도 있으면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다는 태도가 엿보였다. 그러므로 그의 의무가 허락하는 한의 범위에서 그는 그늘 속에 소로기를 걷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단순한 어린애와 같은 생활 속에 두려고 했다. 그러나 대중 앞에 나타날 기회라도 있게 되면 청신하고 향기에 찬 이슬처럼 맑은 전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했듯이 그것이 천사의 말과 같은 힘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목사 윌슨 씨와 지사가 공공연히 일반 대중의 주의를 환기시켜서 더럽혀졌다고는 하지만 신성불가침인 부인의 마음의 비밀에 대하여 모든 사람이 듣는 앞에서 증언을 시키라고 윽박지름을 당한 청년이란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 그의 이 난처한 처지가 두 볼에서 핏기를 싹 가시게 하고 입술이 부들부들 떨리게 하였다. 저 여인에게 이야기를 시키게. 저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는 중대한 일이야. 그러므로 지사 각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 사람의 영혼을 맡고 있는 자네한테 있어서도 중대한 일이야. 권유하여 사실대로 고백하도록 하게. 하고 윌슨 씨가 말했다. 딤즈데일은 머리를 숙이고 말없이 기도를 올리는 것처럼 하고 있다가 이윽고 앞으로 나왔다. 그는 몸을 굽혀 발코니 밑을 내려다보고 가만히 그녀의 눈을 바라보면서 말하기 시작했다. 헤스터 프린, 그대는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지요? 그리고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의무도 알았겠지요. 그대가 진실로 자기 영혼의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믿고 또 그대가 지상에서 받는 형벌은 결국 그것으로 구원을 한층 더 쉽게 하는 것이라고 믿어준다면 제발 그대와 죄를 같이 한 사람, 고통을 같이 한 사람의 이름을 말해주시오. 그 사람에 대한 그릇된 동정과 착한 마음에서 입을 열지 않는다는 따위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알겠지요, 헤스터. 설령 그 사람이 높은 지위에서 내려와 그대 옆에 치욕적인 단상에 서지 않을 수 없게 되더라도 한평생 죄지은 마음을 감추고 살기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이니까요. 그대가 침묵을 지킨다는 일이 그 사람을 위하여 무슨 소용이 되겠어요. 오직 그 사람을 유혹하여, 아니 굳이 말한다면 무리하게 강요하여 죄지은 위에다 다시 위선을 거듭하게 할 뿐이지요. 하늘은 그대에게 공중 앞에서 그 부끄러운 사실을 고백하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것으로 하여 그대가 그대의 마음속에 있는 슬픔을 이겨내도록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용기가 없어서 스스로는 들지 못하는, 입에는 쓰지만 영혼을 위하여는 유익한 잔, 지금 그대 입술에 들이대고 있는 잔을 그대는 그 사람에게 주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목사의 떨리는 목소리는 상쾌하면서도 풍부하고 깊으며 또한 비탄에 잠긴 듯했다. 말의 직접적인 의미보다는 말에서 또렷이 풍기고 있는 그의 감정이 그 말을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서 진동시켜 청중을 같은 하나의 동정의 실로 연결시켰다. 헤스터의 가슴에 안겨있던 가엾은 어린애마저 같은 힘에 감동되어 지금까지 허공을 보고 있던 눈을 딤즈테일 쪽으로 돌려 어쩌면 즐거운 듯 아니면 원망스러운 듯이 종알거리면서 그 작은 두 팔을 높이 치켜들었다. 목사의 말에는 굉장한 힘이 깃들여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차피 이렇게 되면 헤스터 프린이 그 죄인의 이름을 대든가 아니면 죄 있는 자가 스스로 지금 서 있는 곳이 높은 곳이거나 낮은 곳이거나 마음속에 피할 수 없는 필연성에 의하여 끌려나와서 처형대 위에 오르지 않고는 못 베길 것이라고 믿었을 정도였다.
헤스터는 머리를 가로저었다. 여인이여, 하늘이 베푸는 자비의 한도를 넘어서지 말라. 하고 윌슨 씨는 전보다도 크게 소리쳤다. 그 어린 젖먹이마저도 하느님으로부터 목소리가 전달되어 지금 그대가 들은 가르침에 동의하여 그것을 확인할 힘이 있다. 이름을 대어. 그리하여 회개하면 그대의 가슴에서 그 주홍 글씨가 떼어지지 않는가. 싫습니다. 너무나 깊이 낙인 찍혀 있기 때문에 글씨를 떼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고통도 나의 것과 마찬가지로 견디어 나가고 싶습니다. 헤스터 프리는 윌슨 씨를 보지 않고 젊은 목사의 깊이 고민하는 눈을 바라보면서 대답했다. 말하라. 그렇게 하여 어린아이에게 아버지를 찾아주어라.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처형대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군중들 틈에서 튀어나왔다. 절대로 말하지 않겠어요. 내 아이에게는 하늘의 아버지를 찾게 하겠어요. 지상의 아버지 이름은 알리지 않겠어요. 헤스터는 주검처럼 창백해지면서 그녀에게 확실히 귀에 익은 그 목소리에 대답하면서 말했다. 그 여잔 결코 말을 하지 않겠군요. 발코니에서 몸을 굽혀 손을 가슴에 대고 자기 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딤즈 테일은 중얼거렸다. 그는 한숨을 길게 쉬며 물러났다. 놀랄만한 힘과 관대함을 지니고 있는 여인의 마음이야. 절대로 말하지 않겠지. 가엾은 죄인의 고집스런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나서 목사는 이럴 때를 대비하여 미리 준비해 두었던 조지에 관한 설교를 군중에게 하기 시작했다. 죄의 갖가지 지역적인 것에 대하여 항상 이 수치스러운 글씨와 관련시킨 이야기였다. 그는 이 글자가 상징하는 의미에 대하여 매우 힘차게 1시간 또는 그 이상 군중의 머리 위에 웅변을 흩뿌리면서 자세히 풀어나갔다. 그 때문에 군중의 상상 속에는 이 글씨에 대한 새로운 공포가 생기고 그 주홍빛은 지옥 밑바닥의 불꽃에서 따온 것이라고까지 생각되었을 정도였다. 그동안의 헤스터 프리는 치욕의 목소리 위에 계속 서 있었다. 표정이 없는 눈길을 하고 관심이 없이 지친 모습이었다. 그날 아침 그녀는 인간으로서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다 견디었다. 그녀의 기질은 너무 심한 고통을 받았을 때에 기절하여 그것으로부터 도피한다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정신은 오직 돌처럼 단단한 무감각의 껍질 밑에 숨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도 육체적 기능은 완전하게 활동하고 있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녀의 귀에는 그 설교자의 목소리도 무정하게 그러나 헛되이 울려 퍼질 뿐이었다. 어린애는 그 설교 후반에 가서는 바늘로 찔리는 듯한 목소리로 울부짖었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그것을 그치게 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 슬픔에 조금도 동정하는 기색은 없었다. 전과 마찬가지로 고집스러운 태도로 그녀는 감옥을 되끌려가서 철문 속으로 들어가 공중의 눈길로부터 사라졌다. 그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주홍 글씨가 감옥 내부의 어두운 낭악에 굉장한 빛을 뿜고 있었다고 했다.